매일경제TV 주간 헤드라인입니다. 올해로 11일째를 맞이한 광군제는 불과 1분 36초 만에 총 거래액이 100억 위안을 넘으면서 또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금 재계에서는 내년의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과 통상 압력을 최우선 경영 환경 리스크로 꼽고 있습니다. 재계가 2020년 불확실한 국내외 경영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미래 신산업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전일 홍콩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면서 홍콩 시위 사태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새 주인으로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세테우 컨소시엄이 사실상 낙점됐습니다. 네, 매일경제 주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일경제신문에 어떤 기사들이 실려 있는지 한 면 한 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2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헤드라인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광군제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광군제 하루 매출 40조 원, 또 대륙의 이 대기록이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로 11일째를 맞이한 광군제입니다. 11일로 넘어가자마자 이제 불과 1분 36초 만에 총 거래액이 100억 위안, 한화로는 약 1조 원이 넘는 이 기록이 돌파가 됐습니다. 올해로 이제 11일째를 광군제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역시나 그 열기는 뜨거웠고요. 그리고 올해 광군제 행사는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이 진행되고 있던 터라 중국 안팎으로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올해 광군제가 또 신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광군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매해 거듭될수록 글로벌 비즈니스 올림픽이다 이런 이 칭호가 지금 걸맞는 그런 축제로 좀 거듭나고 있는데요. 광군제의 또 다른 말이 광클제라고 또 합니다. 네. 그러니까 11월 11일이 되는 자정, 딱 그게 카운트다운이 돼서 자정이 넘긴 순간부터 중국인을 비롯한 전 세계 사람들이 광클을 하는 거죠. 미팅 시클릭을 해서 그 해에 가장 자기가 사고 싶은 그런 신제품이라든지 그런 제품을 빨리 살려고 이렇게 몰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100억 위안이 몇 분 만에, 몇 초 만에 달성되느냐가 그 해의 흥행 여부를 가늠하는 그런 가늠자거든요. 올해는 1분 36초 만에 100억 위안입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에는 2분 5초 만에 달성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96초니까 약 한 29초가 단축된 거죠. 매해 100억 위안 달성 시점이 이제 단축이 됐는데 500억 위안은 12분 49초 만에 달성이 됐고 저는 이 전체 수치 중에 이 수치가 지금 이 기록이 좀 눈에 띕니다. 17분 6초 만에 바로 5년 전, 그러니까 2014년 하루 종일 팔았던 총 거래량 571억 위안을 돌파한 거죠. 그러니까 5년 전 하루 종일 팔았던 기록을 이번에는 17분 만에 달성을 했다. 또 4년 전으로 돌아갈까요? 2015년에 912억 위안이 하루 종일 팔렸는데 단 1시간 1분. 그러니까 거의 1시간 만에 4년 전에 그 총 거래량을 돌파했다 해서 어저께 그 하루 총 거래량을 보면 41조 6천억 원 정도가 기록이 될 것 같고요. 이 기록은 그러니까 2009년도에 광군제가 시작됐으니까 올해가 11주년이거든요. 약 4,100배. 그러니까 이 4,000배라는 건 거의 이 매년 너무나 이 대국의 어떤 스타일, 대국의 어떤 그런 스케일로 발전을 하고 있다, 급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륙은 달라도 다른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많은 신기록들을 세우게 됐는데 이렇게 대기록을 나올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뭘까요? 여러 가지겠지만 제가 이제 코세페의 어떤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네. 코세페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신제품이라든지 또는 실제로 할인되는 할인폭이 커서 이 물건을 꼭 사야 되겠다 이 기간에 이런 유인책이 필요하거든요. 막상 뚜껑을 또 열어보니까 할인을 많이 하는 것 많이 같지 않더라고요. 하는 물건이 많지가 않았다. 네. 이런 게 이제 그 가장 큰 문제인데 광군제는
진짜 다르긴 달랐습니다. 자, 20만 개 브랜드가 참여하고 매년 100만 개 이상의 신제품이 이제 이 출시가 되고 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외 명품 브랜드에서도 215개 명품 브랜드에서 이번 광군제만을 테마로 한 그런 스페셜 에디션만 240개가 뭐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이 기간 하루 동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인 가격만 하더라도 8조 3,160억 원의 할인 가격이 지금 어저께 예상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이 광클제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엄지족이라고 하잖아요. 클릭을 하는 네. 이 젊은 엄지족을 유인하기 위해서 많은 행사들이 또 새롭게 선언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이제 모바일 홈쇼핑 채널을 굉장히 특화해서 젊은 엄지족이 하루 종일 보면서 이거 사야지 저거 사야지 하면서 넘나들면서 계속 네. 유인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매년 새로운 어떤 유인책을 기획하고 또 새로운 할인 상품 한 가지 더 이제 이색 상품 하나만 더 소개시켜 드릴까요? 어저께 하루 동안 1만 채의 부동산 매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아파트까지도 파나 봐요. 아파트까지. 그러니까 네. 상상을 불허하는 그런 할인 그 신제품 또는 할인하는 상품들을 내놓으니까 매년 광군제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광군제가 매년 이 흥행하는 이유가 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기사는 저희가 광군제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사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매일경제신문 4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네, 제목을 보시면요. 29개국에서 무역 규제로 한국산 타깃, 삼성, 현대차의 해외 조직 재정비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네,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매일경제가 주요 30대 기업의 경영 환경을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리스크 요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이 보호무역과 통상 압력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기업들이 내년에 경영 환경 최대 리스크로 꼽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매일경제신문이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경영환경 긴급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국내 가장 중요한 리스크 요인을 꼽아봤는데요. 네. 말씀하셨듯이 보호무역, 통상압력이 1위입니다. 80%를 차지했고 당연히 지금 WTO 체제 이후에 개방 글로벌 시장이 이제 하나의 시장으로 계속 발전돼 왔는데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보호무역주의로 이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자국 우선주의로 바뀌고 있다 해서 그것이 가장 큰 어떤 리스크 요인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중국 성장률이 가장 또 걱정이 많이 되죠. 중국 성장률 둔화가 올해 3분기만 예로 들어드리면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2%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6%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기록은 27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즉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뭐 전 세계가 똑같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이긴 하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중국의 그런 위상,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포션을 생각할 때 중국이 기침만 하더라도 우리는 독감을 그렇죠. 앓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6% 경제 성장률 물론 올해 초에 최저치가 될 것이다라는 뭐 우려도 있었지만 이 6%가 갖고 있는 의미는 아마 기업들이 겪고 있는 실제 피부 체감 이 리스크는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장 중국 시장과 관련돼서 삼성을 비롯해서 기업들이 시장 재조정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하는 그런 이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3, 4, 5번은 차례대로 뭐 유가라든지 또 반기업 정서라든지 뭐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이런 이유들을 들었는데 또 눈에 띄는 것은 국내 요인들입니다. 국내 요인 중에서 주 52시간 본격 시행이 가장 큰 문제였다. 즉 30%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꼽았습니다. 최근에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가 우리나라의 규제가 이제 갈라파고스 규제다 이렇게 표현했듯이 이런 것들이 지금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기업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대내외 안팎으로 좀 리스크 요인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기업들도 나름대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또 정부에 바라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부에 바라는 것이 첫 번째가 기업의 길을 좀 살려달라라는 어떤 요구였습니다. 네. 재계와의 소통을 좀 강화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경제 장관 회의라든지 혹은 기업 총수들을 만나면서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머지 한 2년 반 동안 좀 더 강화해달라라는 어떤 요구이고요. 차례대로 보시면 국가 차원에서 신산업, 산업 정책을 좀 마련해달라든지 또 제 눈에 띈 것은 이제 한중일 관계 회복. 그러니까 중국과 네. 일본과의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좀 심각하게
지역에 다른 어떤 상황들보다 좀 나빠서 외교적으로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달라라는 것들이 이제 정부에 요구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들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다음은 신문기사 5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각 기업들이 내년에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 리스크를 느끼는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 리스크를 어떤 신사업으로 돌파할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을 보면요. AI, 5G, 그리고 바이오가 살 길, 어려워도 신사업엔 조단위 베팅입니다.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재계가 2020년 불확실한 국내외 경영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미래 신산업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롯데 등 각 기업들이 어떤 미래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 재계에서 신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신산업,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미래 먹을거리죠. 네. 미래에 어떻게 우리가 어떤 것으로 신선장 동력을 삼을 것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습니다. 그러면 반도체가 만약에 올해처럼 업황이 저조하다 그러면 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이외의 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이 당장 내년부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 투자를 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반도체처럼 세계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는 그런 이 품목 시장의 어떤 주요 시장이 무엇일까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삼성이 수십 년 전에 10년 동안 적자를 봄에도 반도체를 투자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반도체 신화를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신성장 동력으로 무엇에 투자하겠다. 이것은 이제 매년 기업들이 늘 이제 고민하면서 내놓는 어떤 정책인데요. 올해는 특히 이제 그 많은 대기업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지난 좀 전에 어떤 그런 이 코너에서 광군제 말씀을 드리면서 조단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역시 이번 코너에서도 조단위의 어떤 투자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삼성 그룹만 먼저 보면 4대 미래 신산업 우리가 4대라고 하면 누구나 꼽을 수가 있겠죠. AI, 5G, 그다음에 바이오, 전장 부품 이 4대 신산업에 180조 원을 중장기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AI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부문 계속 그러니까 눈여겨 보셔야 될 텐데 바이오도 역시 삼성이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어떤 품목입니다. 그다음 현대차를 볼까요?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에 41조를 투자하겠다라고 나서고 있고요. 최근 그러니까 지난 7일 날 이 모빌리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포럼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투자를 하겠다, 맞춤형 제품을 내놓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했고요. SK를 보겠습니다. SK는 이제 5대 중점 육성 분야에 80조 원을 투자하겠다. 5대 육성 분야는 반도체 소재,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 그다음에 차세대 ICT, 미래 모빌리티 이런 5대 중점 육성 분야에 8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 3대 기업만 투자 금액만 하더라도 거의 200조 원이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래를 위해서 이제 먹거리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단계인데 앞서서 삼성과 현대, SK를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외 기업들은 신사업에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LG그룹을 보시면 LG그룹은 자동차 전장 부품, 그다음에 AI 산업을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협업하는 것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 차 헤드램프 회사의 GKW 회사를 인수한다든지 해서 자동차 부품 또는 자동차 전장 부품에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또 LG전자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 이제 로봇 사업을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 7일 콘레드 마카오 호텔에서 로봇 산업 비전을 소개하는 등 로봇 산업과 관련돼서 LG 특화된 어떤 그런 특화된 제품들을 내놓겠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롯데 잠깐 보실까요? 이커머스 사업에 3조 원을 투자하겠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전 유통회사들이 정말 사활을 걸고 뛰어드는 분야가 이커머스 네. 산업입니다. 이제 거의 이 독주하고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의 모든 기업들이 다 따라가고 있는 어떤 상황인데요. 네. 5년간 3조 원을 투자해서 어쨌든 5년 후에는 이커머스 시장에 1위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포스코를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2차 전지 산업,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산업이 미래의 가장 큰 또 그런 그 시장입니다.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 투자 증설하겠다는 등 거의 30대 기업 모두 앞으로 어떤 것을 먹고 살 것인가에 주력해서 투자 계획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올해 내내 이렇게 발표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뭐 제조업, 유통업 할 것 없이 30대 기업들이 먹고 살 결정을 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기사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10면의 기사입니다. 네, 보시면요. 홍콩 시위와 관련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글로벌 외신 브리핑을 통해서도 이제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비무장 시위대에 탕탕탕, 분노한 홍콩 시민, 경찰은 살인자라는 헤드라인입니다.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전일 홍콩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서 실탄을 발사하면서 홍콩 시위 사태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일 이제 홍콩 시내 다수 지하철역이 폐쇄가 되는 등 도심 일부 기능은 마비가 됐고요. 주식 시장에서도 홍콩 항생 증시가 전일 2% 넘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는 3% 넘는 급락세를 또 연출하기도 했었는데요. 홍콩 경찰의 실탄 발사 장면이 전일 이제 생중계로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중국 본토가 11월 11일을 맞아서 네.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축배를 들었다면 바로 그 시각입니다. 홍콩에서는 실탄 발사가 탕탕탕 세 발이 발사돼서 출근길에 시민들이 거의 공포에 휩싸였다라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전 7시 20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위가 벌어진 이유는 당시에 그 차우스로를 일하는 홍콩 과기대 학생이었죠. 네. 이 학생이 지난 4일 건물서 추락하면서 숨졌기 때문에 이 학생을 추모하는 시위가 그날 아침에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이완이라는 지역에서 한 경찰이 시위대를 압박하고 있는데 시위대 한 사람이 이제 끌어안고 있는데 그 옆으로 검은 옷을 입은 한 시위 청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가오는 청년을 향해서 총을 복부에 근접한 거리에서 총을 복부에 쏜 거죠. 네. 문제는 이겁니다. 이미 이전에 5번에 걸쳐서 실탄이 발사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마다 홍콩 경찰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고교생이 쇠막대기를 들고 다가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든지 다수의 시위대가 경찰들을 포위해서 실탄 발포가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 위급한 상황이었다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외신들과 또는 시민들이 바로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고 일부 장면들은 온라인에서 페북 등 온라인에서 바로 생중계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시위대의 이 시위자들은 위급한 상황, 그러니까 경찰을 겁박하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바로 그냥 옆으로 다가오는 상황이었고 총을 맞은 이 청년은 아무런 어떤 흉기를 들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을 향해서 총을 바로 쐈습니다. 그 총을 쓴 상황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이 홍콩 전역에 알려지자 시민들은 더욱 분노했고 네. 지금 생중계 장면이 뭐 저희가 계속 화면을 통해서 내보내고 있거든요. 네. 보시다시피 지금 아주 가까운 거리였고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제 지금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아마 지금 편집을 한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장면에서 복부를 향해서 총을 쏜 장면, 이 장면이 근데 더 분노를 느끼는 건 이 총을 맞은 사람이 쓰러졌는데 쓰러져서 부상을 입은 이 청년을 바로 또 이 압박해서 뒤로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장면, 그 장면이 계속 이어지면서 홍콩 시민들은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뭐 상황 설명을 이제 해주셨고 저희가 자료 화면을 통해서도 모두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홍콩 경찰이 이렇게 더 강경해진 이유는 뭘까요? 네, 사중전회를 저희가 좀 이렇게 주목을 해봤습니다. 네. 사중전회 때 중국에서 홍콩과 관련해서 어떠한 정책을 발표할 것인가, 홍콩 정책이 혹시 전환되지 않는가 이런 점을 좀 주목해봤는데요. 시진핑이 사중전회가 끝나자마자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에 대해서 안보소 법률 제도로 완비하겠다. 즉 홍콩과 관련해서 전면적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이 결의가 있자마자 이 캐리 램 행정장관을 또 이 홍콩 중국에 불러서 재신임
이렇게 이 천명을 했고요. 재신임과 함께 무력 진압을 하라라는 어떤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런 다음 캐리 람 장관이 홍콩에 돌아와서 바로 무력을 해도 좋다라는 경찰의 지시가 내려졌고 네. 그 지시를 따라서 경찰이 이렇게 강경해졌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층 더 격화되고 있는 홍콩의 시위에 대한 얘기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25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제목 보시면요. HDC 아시아나 일부 자회사 재매각 가능성입니다. 기사 내용은요.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으로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미래에셋테오 컨소시엄이 사실상 낙점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이죠. 바로 11월 12일 금호산업의 이사회를 통해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확정이 됩니다. 일단은 결국에는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아시아나항공을 품는 분위기고요. 매각 측이 원하던 대로 일괄 매각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또 인수하자마자 자회사를 매각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네, 네. 말씀하셨듯이 오늘 오후에 아마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될 것 같고요. 네. 예상했던 대로 HDC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확정적인데요. 네. 말씀하셨듯이 또 애경과 양강 구도였는데 애경 쪽에서는 경험이 있고 일단 LCC 항공사라는 또 이쪽 그 HDC 쪽은 현금 자산이 풍부하다. 이 네. 양쪽 아니겠습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이 현금 유동성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시아나 자회사 매각 시나리오가 나오는 이후 이미 아마도 HDC 컨소시엄 미래에셋 과 그다음에 HDC 쪽에서는 고민을 했을 겁니다. 왜 고민을 했냐? 공정거래법 때문인데요. 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이 손자 회사가 증손자 회사의 지분을 100%다 보유해야 된다. 즉, 그 이전에 대기업들이 좀 방만한 경영을 해오고 언제나 문어발 확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에서 이렇게 만든 것인데요. 구조를 따져보면 HDC가 지주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이 자회사고 아시아나 항공사를 지금 이렇게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시아나가 이제 손자 회사가 되는데 네. 바로 아시아나 항공사가 갖고 있었던 아시아나 항공사의 자회사 HDC로 봤을 땐 증손자 회사죠. 이 아시아나 IDT라든지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 회사들이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아시아나 항공사가 100% 지분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다 보면 다시 한번 또 그 공개 매수 시장에서 이 자본이 많이 들어가겠죠, 자금이. 네. 그러다 보면 이 자회사 그러니까 그 지주회사인 경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고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 중에 아시아나 이 증손자 회사로 꼽히는 그런 아시아나 IDT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매각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시장의 어떤 전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HDC 입장에서는 자회사 재배치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면 네, 네. 일단 아시아나 IDT라는 회사는 아마 매각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중론입니다. 네. 아시아나 IDT는 그 SI 회사라고 그래서 각 대기업들이 그런 그 소프트웨어 회사라든지 혹은 전체 그 계열사의 그런 그 이 전자 네. 이 시스템을 전부 다 통합해서 관리하는 어떤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매각 1순위로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부산, 에어서울 같은 경우는 패키지로 한 대 묶어서 팔면 LCC 회사들에서 그 매수하려는 회사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패키지로 딜하지 않을까. 또 하나 이제 이 아시아나 에어포트라든지 또는 그 기내식 전문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사실 갖고 있을 확률도 크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 어떤 회사를 또 매각하고 어떤 회사를 보유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각 측이 일괄 매각을 원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다 사들였다가 다시 네.
자회사 일부는 또 재매각하는 지금 시나리오가 유력한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법상으로는 2년 이내에 매각하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전체 보유하거나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이기 때문에 2년 이내에만 매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인수는 하되 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공정거래법상으로 사실 해야 되고요. 이 법은 사실은 재계에서는 좀 고쳐달라. 너무 이 새로운 어떤 사업에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하고 네. 매년 요구했던 어떤 법안인데요. 어찌됐든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법안으로 아시아나의 자회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금호산업 이사회를 통해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확정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또 재편이 되는지 이 부분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오늘도 5개의 기사로 경제 이슈들 모두 만나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